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방과 서해안에 많은 눈이 예보돼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어제 악천후로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던 제주공항의 운항이 정상화됐습니다. 항공사들이 임시편까지 투입했지만 발이 묶인 승객 중 일부는 내일은 돼야 돌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인 가운데 YTN이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보다 안철수 의원 쪽으로 지지세가 더 쏠리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가량 내렸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건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여당 당권 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말 검찰 출석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강성 초선 의원들 모임과 오찬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기존보다 몸집을 더 불린 새 모임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정가 브리핑 코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기상 악화로 제주 항공편이 모두 결항해 관광객 등 4만여 명이 발이 묶였었죠. 오늘 임시편을 포함한 항공기 500여 편이 투입돼 3만여 명을 수송합니다. 일부 승객들은 내일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들이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항공편 전편 결항으로 제주에 발이 묶인 이용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항편 승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임시편을 포함한 항공기 500여 편이 종일 제주공항과 다른 지역을 오갔습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은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항공사 창구마다 긴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항공권을 구한 사람은 이제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입니다. 직장 다니는 와이프가 있어서 마음이 급했는데 다행히 가게 되어서 근데 바로 이제 청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직도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시편 40대 투입 등 500여 편이 운항하지만 결항 승객 4만여 명 중 3만여 명만 표를 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도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한 2시간 정도 더 기다리면 대기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더라도 오늘 간다는 보장이 없고 내일 정도에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의 야간 항공기 이착륙 시간은 새벽 1시까지 2시간 연장됐습니다. 체류객 4만여 명 중 3만여 명이 빠져나가면 제주공항 정체는 목요일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울릉도에는 사흘 동안 7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섬 전체가 눈에 덮인 설국으로 변했지만 여객선 운항이 끊기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한방눈이 그야말로 펑펑 쏟아집니다. 솟아오른 바위산과 소나무에도 흰 눈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항구나 도로도 눈에 덮여 한 폭의 수묵화가 따로 없습니다. 경북에 있으면서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가슴이 있잖아요. 훤해져 보네요. 원각 온 천지가 하얘니까. 하지만 눈이 와 불편한 건 내륙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사가 급한 구간은 도로 통제가 잇따랐고 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울릉과 내륙을 연결하는 뱃길이 끊기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친척집 방문 목적으로 왔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디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배가 결항돼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주민과 공무원들은 눈을 치우고 길을 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인 만큼 제설차가 쌓인 눈을 치우면 살수차가 염화칼슘 대신 바닷물을 뿌려 남은 눈을 녹입니다. 저 거의 뭐 철화 작업하듯이 했습니다. 거의 막 20시간 가까이 작업을 했죠. 한 2-3시간. 그것도 사무실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쪽잠을 자고 컵라면 먹어가면서. 눈발이 잦아들면서 울릉도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해제됐고 통제된 도로도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 아침은 한파가 조금 주춤하겠지만 서울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 한기의 기세는 연휴 뒤 첫 출근길을 꽁꽁 얼렸습니다. 한파에 대비한 두꺼운 복장도 옷깃을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에는 역부족입니다. 철원군 임남면 기온이 영하 28.1도, 파주는 영하 20.9도, 서울도 영하 17.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겨울 최저 기온입니다. 특히 체감온도는 도심 지역도 냉동고와 비슷한 영하 25도에 머물러 한파의 강도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북극 한기는 중국 북동부와 우리나라, 일본 북부에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기온은 관측 사상 가장 낮은 영하 53도까지 떨어졌고 일본 홋카이도에는 영하 10도의 한파와 함께 1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한파는 내일 잠시 누그러들겠지만 이번에는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남서풍이 불며 서해에 형성된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에 2에서 7cm, 서해안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출근 시간대를 전후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파가 누그러들어도 서울 기온은 영하 7도. 따라서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빙판을 잃을 가능성이 커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출근길을 조금 서두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인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두고 고심을 이어오던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선당 후사하겠다 용기를 냈다고 밝혔는데 이른바 윤심과 멀어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고를 거듭하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동시에 해임한 지 12일 만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정신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올해 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며 한 달 넘게 당대표 출마를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해임 결정과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란 말에 대한 김대기 비서실장의 공개 반박까지 대통령실과의 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냐는 장제현 의원의 비판이나 초선 의원 성명서 등 친윤그룹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친윤을 자임한 나 전 의원의 입지는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과 당대표가 되어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 또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 추이 등이 겹치며 불출마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재판이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합니다. 불출마 선언으로 나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나 당내 친윤계와 최악의 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전방위 압박과 대통령실의 이례적인 비판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도 여권 전체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권단기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양강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앞서 철새, 진흙탕 등 거친 언사를 주고받은 만큼 양측 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이제 남은 변수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치러지리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YTN 여론조사에서도 두 의원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며 2강 체제를 구축했고 나 전 의원이 뒤를 쫓는 구도였습니다.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모두 나경원 전 의원 지지세를 끌어들이는 게 당장 급하게 됐는데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양측은 나 전 의원 불출마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며 새 확장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심 다자구도를 기대했던 안철수 의원은 안타깝고 아쉽다며 나 전 의원을 거칠게 비난해온 친윤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참 아쉽게 됐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수도권 연대를 모색했던 윤상현 의원 역시 당이 여전히 뺄셈 정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대승적 결단, 당을 위한 살신성인이라고 추켜 세웠는데 나 전 의원 지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승적 결단을 하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연일 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 여부인데 출마 여부에 따라 당권 구도는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가 사실상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며 양측의 날선 신경전도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의 표심이 누구를 향할지도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YTN이 실시한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니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지지세가 조금 더 쏠리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결선 투표에서 맞붙었을 때 누구를 지지할 건지 YTN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49.8%, 김기현 의원은 39.4% 지지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김 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전격 불출마 선언이 국민의힘 지지층 표심에 미칠 영향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다자대결에서 나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139명 가운데 56.4%는 안철수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34.1%였습니다. 다만 보수층에서 인지도가 높은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으면서 범윤석열계 지지세 일부가 김기현 의원으로 집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경원 전 의원 지지 표심은 결선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저마다 나 전 의원 지지층을 겨냥한 구애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중요 변수인데 유 전 의원 지지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도 김 의원과 안 의원이 결선에서 만나면 안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 의원은 20, 30대에서 60%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고 5, 60대에서도 김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40대에서 안 의원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2030 세대 지지세는 약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안 의원이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서, 김 의원은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영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과 영남 지역에서 두 후보 격차가 크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로 지금까지 공개된 국민의힘 당권 관련 전화면접 여론조사 가운데 최다 표본, 최소 오차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은 설 연휴 긴급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사퇴해야 한다는 답이 64%에 달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선 33%에 그치며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5%로 당 지지율을 웃돌았지만 잘못한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위례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의 성격도 질문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라는 응답이 53%로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는 응답 33.8%보다 많았습니다. 40대에서만 야당 탄압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개인 비리 수사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상을 좁히니 10명 가운데 7명이 야당 탄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사건으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거취에 대해서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3.8%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대표직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우세했습니다. 지지층 가운데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3.4%였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치 탄압 등 수사가 부당한지를 당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가 판단해 예외를 둘 수 있는 만큼 향후 이 대표 거취를 놓고 당내 경론도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를 준비하는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 최소한 민간업자들이 받은 특혜를 묵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대장동 일당 공소장엔 이 대표가 개발이익 일부를 받기로 한 계획도 승인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뇌물 약속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반년 넘게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민간 특혜의 핵심 배경에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이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공약한 사업인데 재정 여건이 안 돼 어렵게 되자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사업비를 댈 수 있으면 대장동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전권을 넘겨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승인 아래 민간업자 멋대로 대장동을 개발하게 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1,800억 원대 고정이익 확보 역시 특혜 시비를 우려한 유 전 본부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땅이 애초 원주민들이 원했던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개발된 것도 정영학 회계사가 기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애초 성남시에선 줄곧 수용 방식을 고수했던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특혜를 준 게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이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하지만 검찰은 적어도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 공모 전에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배임 혐의 적용에도 문제가 없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 특혜가 있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 연휴를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지분 약속 혐의까지 적용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지분 약속이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지만 당사자들 모두 입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사흘 앞두고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계속 추궁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한파 속 난방비 급등에 여야는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탓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민심을 듣고 온 민주당 지도부는 첫 일성으로 난방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며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권을 장악하려는 권력 노름에 흠뻑 취해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 잘못 계산된 건가?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너지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30조 제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펴 가스 요금이 크게 오른 거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탈원전한다고 해서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 단가가 급등함으로써 한전의 수지를 엉망으로 30조 추경을 두고도 이재명 방탄에 국민 혈세까지 투입하려는 기이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주말 검찰 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초선 강성파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당무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도 드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좀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이런 저런 민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당내 강성파를 만나 위로를 받는 게 이 대표가 말한 당무냐면서 비리 의혹에 대해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억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 공소장의 내용이 맞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1월 임시국회는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의 정쟁과 대치는 여전한데 2월에 임시국회를 연들 민생 법안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출마할지 안 할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막바지까지 이제 고심을 한 것 같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출마 선언문하고 불출마 선언문을 두 개 다 써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끝까지 고민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심을 굳혔는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아침 뭐 8시 막 이때까지도 고민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고민이 좀 깊었다. 그리고 이게 그 캐릭터상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많이 하는 뭐 네.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우유부단한 성격일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거는 공적 관계도 있고 사실 사적 관계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래 대학 다닐 때부터 어느 정도 알았던 관계. 그리고 남편 김재호 판사도 대통령하고 친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출마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지지율 하락도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이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실 아니면 뭐 친윤계가의 갈등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책임이 있다. 이게 과반이 넘어갔거든요. 이거를 보고 조금 많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뭐 박종희 전 의원이라든지 한 2-3명 정도만 있고 선거를 치르려면 제법 캠프를 꾸려야 되는데 메시지 관리,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불출마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압박과 반대, 여러 가지 공세 이것도 영향을 줬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불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어떻게 접는가도 이제 중요한데 오늘 발표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감정과 생각이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문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오늘 이 정치의 현실은 뭐 무척 낯섭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낯설다고 한 거는 본인이 항상 주류였고 네. 보수 정당에서 그러는데 본인이 이를테면 아웃사이더가 되는 이런 환경이 조금 자기도 당혹스럽다라는 거고 은연중에 이를테면 압박을 가한 뭐 친윤계 의원들을 비판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솔로몬의 지혜, 뭐 엄마의 심정,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정말 선당후사 당을 생각해서 이거를 포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럼 악의가 뭐냐? 그러니까 비유잖아요. 네. 악의는 정당이겠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그리고 뭐 당권이 됐든 국민의힘 정당인 거고. 그러면은 반대쪽 가짜 엄마는 누구냐? 여기에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면 김기현 의원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친윤 쪽이 좀 더 압박한 친윤 쪽을 좀 가짜 엄마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해석의 여지를 상당히 남겼다라고 보는 것 같고 저는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데 본인이 출마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을 택한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예. 사실 좀 이율배반적인 어떤 행동과 말과 행동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어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비판을 안고서라도 이렇게 이제 정치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으로 남은 거죠. 네. 좀 이율배반적인 측면은 있었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 불만을 은근하게 표현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정치인 나경원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진짜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특별히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다음에 이제 지금 기후대사 유엔 기후대사도 내려놨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도 내려놨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공직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이냐 당분간 이게 이제 화두로 남고 또 하나는 공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사실 그리고 다음 총선이 되면은 나경원 같은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또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등판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본인이 양보했다. 그래서 지지자들한테는 좀 안 됐다 짠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다음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거. 그게 이제 2020 이제 6년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 말기거든요. 또 그러면 이게 비윤의 이미지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완전히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뭐 중진 의원으로서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뭐 당대표와 같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차기 당대표 선거에 다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그 지지층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알 수 없다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기존에 있었던 여러 분석들을 조금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지지층을 빼앗았을 때 누구를 지지했느냐가 다 나오잖아요. 이제 조건부 질문이 계속 붙으니까요. 네.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이 한 6대4 정도로 안철수 후보 측에 좀 더 많이 간 걸로 보였어요. 그동안 네.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 메시지들을 가지고 정말로 그러면 나경원 의원 측의 지지자들이 그를 갈 것인가는 또 알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지층이 아니라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당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론조사는 표준 분포에 따라서 인구 구성비로 그대로 조사를 해요. 네. 그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추출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수도권에 지금 인구의 55%가 살거든요. 그리고 영남에서는 PK, TK 합쳐가지고 한 20%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실제 국민의힘 당원은 지금 20%만 그 조사가 됐지만 실제 국민의힘 당원은 한 40%가 영남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2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를 가지고 누가 좀 유리하다, 불리하다 속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뭐 속단하기 어렵다. 방금 이제 화면에 보신 오늘 그 YTN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일단 가상 대결 결선 투표로 이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맞붙었을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오차 범위 바깥에서 이제 앞서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에게 만약에 불출마하게 되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이쪽도 사실은 안철수 의원 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석하신 바에 따르면은 일단 지지층과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실제 이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책임 당원들 인구 통계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다. 출신 그 지역과 거주 지역과 이 연령대가 좀 다를 수가 있다. 좀 이런 분석을 해주셨고, 자 관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80만이 넘는다는 국민의힘 그 당원들의 정확한 지역별 분포와 나이를 사실은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중요하겠군요. 예, 그래서 언론의 이제 보도로 전원으로 알려진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를 기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 당원의 인구 분포, 이를테면은 지역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유출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주거나 여론조사 업체에 줄 수도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아름아름 또 이거 마케팅에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당원 80만 명 중에 한 2030, 40,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젊은 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한 33%, 그리고 66%가 50, 60, 70이거든요. 근데 실제 여론조사 했을 때는 지금 오히려 2030, 40의 나이가, 그러니까 인구 분포가 더 많이 조사됐어요. 여론조사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괴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나이 드신 고연령층이 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안철수냐, 김기현이냐라고 봤을 때는 김기현 의원을 조금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게 안철수 의원이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조금 더 앞서지만은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야지만 그 갭을 이 지금 당심의 괴리를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출마할지 불출마할지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뭐 열흘도 안 남은 지금 그 등록 그 날짜 가면은 뭐 당연히 뭐 드러나긴 하겠죠.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최근 며칠 동안 상당히 좀 이 잠수를 탔다고 할까요? 예,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벼랑간 나는 출마하겠다라고 나설 경우에는 어떻게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은 뭐 이렇게 뭘 해도 언론 보도를 받기 힘든데 지금은 이제 유승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유승민 의원까지 안 나오면은 나머지 후보들이 상당히 뭔가 그 지지율이 낮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김기현 의원이 1차에서 결선 투표 안 가고 1차에서 끝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결선 투표로 가면은 아까 전에 그래픽에서도 나왔지만은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 측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결선 투표에 가야지 유승민 지지자들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안 나와버린다. 그러면 아예 그들은 투표장에 안 나와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처음부터 1차에서 안철수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나오는 게 1차에서 끝나지 않고 결선 투표를 가는데 안철수 의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하게 된다면은 김기현 의원 측이 좀 더 웃게 되겠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좀 더 웃고 더 이제 1차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 지금 그 이 당권 주자들 쭉 모아놓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일단 누구가 당 대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와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될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경우에 좀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미심장한 결과라고 보고 근데 그거를 알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상당히 그걸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선대위 출범을 했는데 170V
이제 빅토리의 V겠죠. 그거 선대위라고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그 얘기는 차기 총선에서 170석 가져오겠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당을 위해서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메시지를 낼 텐데 사실 김기현 의원이 지금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해요. 연포탕을 냈는데 연대 포용 화합인 뭐 이게 탕평이잖아요. 근데 실제 나오는 다른 그 말만 구호만 있지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그 민방위 여성도 받아야 기본 군사훈련 받아야 된다. 이게 연포탕하고는 별로 큰 관련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 의원의 어떤 공세가 점점 세짓되고 김기현 의원이 이 지금 현재 1위 주자인데 이걸 어떻게 수성을 해내고 진짜 연대 포용 탕평과 맞는 그런 가치 있는 메시지를 내느냐가 상당히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질문에 따라서 1위와 2위가 좀 달라지는 양상.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이 1위와 2위 후보가 이제 경합하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김기현 후보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죠. 뭐 등록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긴장할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긴장할 만하죠.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보수 지금 당심에도 여러 가지 이제 층위들이 있는데 조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물론 이제 뭐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야 되는 거는 있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략적 투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선거 전략 지금 처음에 김장년 대 연포탕인데 이제는 제3의 전략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거를 어떻게 좀 짤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된 게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정말 여러 차례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공범으로 적시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암시적인 뭐 그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공소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그 적시를 했다라는 거는 뭐 재판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검찰이 상당히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물증까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은 2015년 4월에 이제 이 배당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데 배당 이익의 49% 모는 뭐 25%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49%, 남욱 변호사가 25%, 16%는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측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분배가 약속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적시가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진술 예를 들면은 뭐 유동규 씨라든지 남욱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진술이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물증이 있느냐 정말로 그러니까 증언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가서 어떤 진술을 하고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 본인은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기소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YTN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 직무수행 평가 이 결과를 보니까 만약에 이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기소되면 당대표직을 갖고 가야 되냐 아니면 내려놔야 되냐 이걸 보니까 일반 여론과 지지층 사이에 상당히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을 둘러싼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자체가 검찰이 지금 민주당을 압살하려고 하고 있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억울한 무리한 기소에 의한 정치 탄압이라고 본다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탄압에 굴복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 여론이 상당히 괴리된 게 많이 나와요. 아까 전에 그 나경원 의원과 신용그룹 간에 누가 잘못했냐 물어보니까 그 일반 국민들은 친윤그룹이 훨씬 잘못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나경원 의원이 잘못했다. 이 갈등에 대해서 원인이 있다라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중도에서는 훨씬 많은데 지금 민주당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그 기소가 되면은 이게 장기화될 텐데 이거에 어떤 해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당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 내부에서도 이제 고심이 계속 깊어질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찬을 한 의원들이 있었죠. 철험의 소속 의원들, 당내에 이른바 이제 초선 강경파 모임 의원들과 그 오찬을 하면서 검찰 출두를 앞두고 좀 결속을 다지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그런가 하면 이들 말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새로운 모임을 이제 출범을 합니다. 토론회를 연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몸집도 좀 불린 것 같아요. 기존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조만간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지금은 이제 물밑에서 작업을 좀 어떤 정지 작업을 하는 것 같고 기소가 되는 순간 당내에서 상당한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보입니다. 지금 친명계 의원들도 결집을 하고 지지자들도 결집을 하는데 이를테면 김종민 의원이 천원당원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제명하라, 뭐 징계하라 이런 것들이 엄청 지금 지지자들이 오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거든요. 네. 이게 벌써 이제 개파 갈등이 조금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지지자들끼리도 지금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뭐 검찰 조사까지는 모르겠고 기소되는 순간부터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기소되는 순간이 어떤 그 변화의 양상, 임계점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좀 어떤 양상이 펼쳐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6% 내렸습니다.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인데요. 오는 3월 발표되는 표준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할 거로 전망됩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약 6% 내렸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 저항까지 우려되자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 큽니다. 최근 집값 하향세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주택이나 표준지보다 더 크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크게 하향 조정하기로 해 특히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지난 정부가 현실화가 부족한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올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배달 노동자나 대리기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1,0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 해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배달 노동자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경비장부를 쓸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수입 2천만 원에 단순 경비율 80%를 적용하면 1,600만 원은 경비로 쓴 거로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해 수입이 2,400만 원에 못 미쳐야 했는데 이제는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 수입이 대부분 한 해 3,600만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단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배달 서비스는 80%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3,600만 원 정도면 월 300 정도일 것 같은데 단순 경비율로 하면 그 이하로 버시는 분들은 확실히 체감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단순 경비율 공제가 좀 크거든요.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4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 시행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난방비 청구서에 놀란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강 북극 한파 속에 난방비 부담은 여전한데 전기와 교통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최근 각 가정에 배달된 난방비 청구서는 지난해 12월 사용분입니다. 이미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34% 이상 오른 상황에 영하 10도를 넘는 한파가 2주 넘게 계속되면서 실제 난방비는 한 달 새 2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12월 초부터 한파가 내려오면서 12월 한 달 동안 25일 정도는 평년보다 추웠던 그런 날씨였고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정말 추웠던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울이 영하 17도 아래로 내려간 이번 추위도 난방 수요 급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추운 1월에 최강 한파가 찾아오고 대폭 오른 전기요금도 이번 달부터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부터 1kW당 13.1원 올라 전기 난로나 온풍기 같은 보조 난방 장치를 사용할 경우 2월에 받을 전기요금 청구서는 앞자리 수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소득 상위 20%, 5분위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가처분 소득의 2%에 불과하지만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5배가 넘는 11.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4월부터는 3,400원 오르고 택시 기본 요금은 다음 달부터 1,000원 인상됩니다. 이 밖에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 주차 요금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올겨울 최강 한파에도 난방비가 무서워 보일러를 틀지 못하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죠. 택시와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쇼미더경제에서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12월 난방비 관리비 고지서 보고 화들짝 놀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도 이제 이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이게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좀 꾸준히 관련 요금이 좀 올랐었는데 네. 갑자기 지금 이게 체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지금 그 각종 공공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CG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1, 3분기 기준 대비 1년 전이죠. 전기료는 10.9% 정도 올랐고요. 도시가스는 8.9%, 등유는 57.9%, 취사용 LPG는 2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요금 전반이 급격히 인상된 수준인데요. 이게 지금 특히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에 그 분기별로 사실 계속 가스요금을 올려왔었습니다. 네. 올려왔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한겨울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스를 많이 쓸 우리가 시기가 아니다 보니 체감을 못했다가 올 겨울 드디어 이제 가스를 제대로 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아유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올라왔던 것이 이번에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있는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인데요. 앞으로가 더 올라갈 것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공공요금 인상에서는 전기료 대폭 인상되고 기타 요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올리면 이거는 너무 큰 압박감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가스 요금은 이번엔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 다음번에는 올려야 될 상황이라고 이미 정부가 예고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앞으로 가스값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네.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까? 사실 작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전이 작년에 받은 적자가 한 30조 원이고 네. 올해도 한 10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년 3분기 내리 올렸던 그 전기요 인상만큼을 매 분기마다 올려야 사실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꼭 그렇다고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되는 압박감을 각각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로 인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과 다른 나라와의 큰 차이인데요. 사실 이번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난방비를 가장 걱정했던 나라는 사실은 유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 겨울이 너무나도 따뜻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의존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난방비가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겨울 난방비에 해당되는 게 천연가스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3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로 천연가스를 수입해오는 곳이 카타르 지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요. 이게 최근 얼마나 올랐냐면 2020년 7월 대비 10배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배나 원가가 올랐는데 그 요인이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사이에 사실 그동안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공기업의 부채까지 가중됐다 보니 원가는 원가대로 오르고 그동안 누적됐던 부채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번에 공공요금이 이렇게 대폭 인상됐고 더 인상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군요. 설상가상으로 또 올겨울이 또 너무나 추워서요. 춥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민 계층은 특히 더욱 이제 추운 그 겨울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좀 지원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보면은 연료뿐만이 아니고 공공요금 그 전반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전방위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택시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이제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중형 택시 같은 경우는 2월 기준으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지하철 같은 경우도 300원에서 400원 정도의 추가적인 인상, 그다음에 버스 가격도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은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가는 물가대로 올리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숙제가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공요금 같은 매일 들어가는 요금마저 올라가게 되면 소비 여력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수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 이제 소비 침체도 이제 가속화될 수도 있겠군요. 양 측면이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렇게 예상한 게 있었죠. 하반기로 가면은 3%대 물가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낙관적 전망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물가가 좀 상승할 것 같은데. 예. 뭐 저도 당시 발언을 인터뷰한 걸 봤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아마 3%대라고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과 같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특히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 상승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공요금의 인상이 되면 이것이 인건비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예. 그것은 전방위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3%대 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공공요금 인상과 그것에 수반되는 인플레, 각종 서비스 제품의 인상까지를 고려했었을 땐 3% 물가 상승률이 가능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네. 그만큼 소비,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저감될 수 있는 수준이 있죠. 저 3%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제대로 달성됐다고 했었을 땐 사실 이것은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구나라는 걸 반증할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수출도 점점 어려워지고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소비도 침체되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좀 역설적이긴 한데요. 예, 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뭐 물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금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예대 금리 차 이런 것도 있고 뭐 이 성과급 잔치를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자 장사한다. 대출 금리가 워낙에 이제 높아져서 물론 이제 기준 금리가 올란 탓도 있었습니다만 대출 금리가 이제 좀처럼 뭐 떨어지지 않고 한 몇 달 동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하락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한은은 최근에 추가적으로 또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대출금리도 똑같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대출금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기준점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코픽스라고 해서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집계한 일종의 지표가 대출금리 지수가 됩니다. 물론 이 코픽스라는 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채권 시장이 교란됐던 것이 안정화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면 은행도 다시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이 안정되니까 은행채 금리가 안정화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행도 우리 같은 사람이 예금을 했었을 때 그 예금 이자, 예금 금리를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의 차액으로 대출 금리를 더 가산해서 받는 게 은행의 이익인데요. 상대적으로 이번에 예금 금리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역시 코픽스에서 은행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낮아진 요인이 하나 있죠. 이 두 가지로 기준금리와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분명 정부에서 지금 가뜩이나 단기간에 금리가 올라서 그리고 경기도 안 좋은데 대출금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압박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첩돼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역시 당국의 개입 영향도 좀 있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변수들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군요. 자, 이게 사실은 이 금리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이제 물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해놓았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 당국의 이제 개입 이 영향이 있어서 대출 금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게 사실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좀 자기 모순적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정부 사이드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려서까지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정책적 기조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지금 영끌로 대표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떤 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함과 동시에 당분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예고 아닌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더욱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높은 금리 수준이 아마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효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요. 거의 1년 내내 대출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출 부담을 좀 줄여서 차상위 소득 계층으로 떨어지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주려는 방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출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 앞으로 저 정도의 대출 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제 얼만큼 버틸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증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과연 1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저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오늘도 이제 좀 올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
연초에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1월에는 많은 경우 증시가 올랐던 반등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에 빗대어 봤을 때 이번에 특히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게 평균이잖아요. 모든 상장회사의 평균치인데 그런데 상장회사의 가장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들입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에서 좋은 성적표를 거두지 않고서 종합주가지수가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가장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요. 근데 반도체 시장이 올해 업황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네. 따라서 올해 지속적인 상반기에는요.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바뀌거나 아니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좀 변화되는 속도가 있다면 그것이 증시에는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증시에 조금 상승폭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금융당국이 이제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한 30년 넘게 유지해 왔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소하는 측면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최근 들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증시가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다시 증시에 투자를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예금 금리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요. 뭐든지 이 투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들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국내 증시의 절대적인 비중이 또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투자할 수 있는 조그마한 허들들을 낮춰가는 지금 시작점인 것 같고요. 이것만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우리 증시도 다른 기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하나 이제 계기는 될 수 있겠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뭐 지배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새 컷입니다. 설 연휴 잘 지내셨나요? 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권 국가의 최대 명절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이 여러 SNS 게시물에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달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랜드의 공식 SNS 계정인데요. 디즈니랜드가 지난 21일 음력설이 왔다고 표현한 데 대해 중국계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댓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대체로 중국설을 음력설로 표기했다며 항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앞서 지난 12일에는 설을 앞두고 디즈니랜드에서 음력설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라는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런 표기가 중국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아시아권 누리꾼들은 음력설이 왜 중국만의 것이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새해에도 글로벌 OTT에서 우리 콘텐츠 반응이 뜨겁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SF 영화 정의가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부문에서 시청시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의는 전설의 용병 정의의 뇌를 복제해서 최고의 전투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공개 3일 만에 시청시간 1,930만 시간을 기록하며 지난주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영화 시청시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정의는 고 강수연 씨의 10여 년 만의 복귀작이면서 동시에 강수연 씨의 유작이 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 넷플릭스 세계 1위에 오른 첫 우리 영화가 됐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 90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무기 사용 우려가 커지면서 지구 종말식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 쪽으로 10초 더 앞당겨졌습니다. 아인슈타인 등이 주축이 돼 1945년 창설한 미국 핵과학자회는 매년 운명의 날 시계를 통해 핵전쟁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1947년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 위협과 기후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지구의 남은 시각을 발표해 왔습니다.
처음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한 시계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던 1953년에는 종말 2분 전까지 임박했었고, 미소 간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체결된 1991년엔 17분 전으로 가장 늦춰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0년 이후에는 멸망 100초 전으로 유지됐다가 3년 만에 10초 더 앞당긴 겁니다. 핵과학자회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술핵 사용 우려가 고조됐고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도 커졌다며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평가하는 주간 위험도가 13주 만에 낮음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지난 뒤에도 유행 감소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에 6만 7천 명에 달했는데 4주 뒤인 지난주에 2만 9천 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2주 전 600명에 육박했던 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470명 선으로 낮아졌고 50명대를 유지하던 사망자는 4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환자 규모가 줄면서 지난주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8%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13주 만에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행 감소세가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최근 3, 4주 동안 이어진 감소 추세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설 연휴의 이제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접촉의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도 오는 30일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과 대중교통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해제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공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고위험군은 물론 환기가 어려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면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의무로 남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비상사태 해제 뒤 의무 조정을 검토하기로 해서 곧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마지막 남은 의무 방역 수칙인 확진자 7일 격리는 언제 풀릴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차 관건은 오는 27일 결정될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위기 단계가 이제 조정이 되는 그런 시점에 그 격리 의무도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국가 중 일본과 싱가포르 등은 음성이 나오면 7일 의무 격리 기간이 줄고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5일 이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하고 있고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은 격리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인데 기간은 유지한 채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도 그렇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조절을 해왔거든요. 감염되고 나서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은 시기를 이제 피하는 개념이거든요. 바이러스 배출이 되고 있는 기간에 격리를 해제한다라는 거는 영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상황이 맞고 조건을 갖추었다면 일주일 격리를 유지하라는 의미가 권고이기 때문에 조정 시점은 지금 당장은 이루고
실내 마스크 조정 경과를 2주에서 4주 정도 지켜본 뒤에 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논의 당시 제시했던 핵심 지표 2가지 가운데 사망자 수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등 조건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재유행이 끝을 보이고 사망자 수가 떨어지는 시기가 7일 격리 의무 조정 시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해마다 한두 번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역 체계 전환은 시작됐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올 한 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사 사무실에는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민대용 PD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계속해서 이직을 하는 현상들이 조용한 사직 같은 거죠. 사실은 코로나죠. 변화가 와버린 거죠.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오피스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맞이한 2023년. 코로나19로 확산된 재택근무는 올해 어떻게 될까? 여전히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는데요. 직원들은 출근하는 시간뿐 아니라 일하는 공간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재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일날 출근해서 당일 사용할 좌석을 직접 사원증 태깅 후에 예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가 높고 업무 효율도 높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기간에서도 회사는 좋은 성과를 냈고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서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재택근무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말 그냥 불필요한 사회생활도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에서 소통을 하는 일이 많은데 재택근무하면은 그런 것도 어렵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최근 대면 업무가 필요한 상당수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축소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축소와 사무실 출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재택근무라는 게 내 삶과 내 일을 유연하게 연결을 해보면서 내 일상을 잘 유지해왔던 경험이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당연히 커지겠죠. 전문가들은 올해 대면 업무로의 전환을 늘려가는 기업들과 오히려 재택근무를 확산하는 기업들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망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기업들이 직접 출근을 해서 효율성하고 생산성을 올리길 바라는데 근로자들은 지난 3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좀 편리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올 한 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공기업에서 시작해 해외 글로벌 체인 호텔과 국내 리서치 회사까지. 올해 29살인 이동은 씨는 벌써 직장을 6번이나 옮겼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호텔에서 1년 반 정도 일했던 게 가장 길게 일한 기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연봉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제 능력을 좀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서 개인적인 이제 경력 관리 차원에서도 이직을 하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결심하는 청년은 이동은 씨만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직업을 가졌던 청년 3명 중 2명은 첫 직장을 그만두었고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약 1년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나의 커리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직장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지금 뭘 얻고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하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건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계속 확산해 전문가들은 올해 젊은 세대의 이직과 퇴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자율성이나 아니면 공정성, 투명성, 아니면 이 이제 회사 내에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문화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해요. 이직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공 스토리로 보는 경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직과 퇴직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거다. 서울 강남구의 한 핀테크 기업은 이색 복지로 젊은 직원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용 서비스는 물론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거나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등 개인적인 생활까지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팀원들을 더 아끼고 더 소중히 대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실무 교육은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한 100여 개 소모임을 회사가 지원하는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6년 차인 제가 누군가에게 배움의 기회를 얻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학교나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을 동료에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뻐서 제가 손으로 직접 해가지고 막 전문가들은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유치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 이런 기업들의 발빠른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도 역동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오피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가 오피스에서 촉발되면서 우리 전 사회적으로 좀 확대되는 이런 형태가 좀 보이는구나 해서 YTN 민대용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